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와이드입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총선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각 당의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또 지역별 특성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입니다. 아니, 혁신 공천을 넘어서서 공천 혁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을 했던 거고요. 예. 잘 치밀하게 기획된 그런 경선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시스템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 의원 평가나 아니면 여론조사 과정, 방법 이런 과정들이 다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예, 먼저 이 판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한 30일, 32일이 졌고 네. 이제 오늘로써 30일 정도 총선이 남았는데,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각 당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정치평론가분들이 모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바뀔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추세가 웬만해서는 총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지율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먼저 최수영 평론가, 네. 지금 이번 주에죠. 이번 주에 나왔던 MBS라든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40%를 넘어간 것도 있고 40% 문턱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거 국면이 국민의힘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좀 높았어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힘 지지율은 있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권 심판론 구도가 그래도 유효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놓고 보면은 갤럽이라든가 다른 여러 조사들도 봐도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국정 지지도가. 이거는 이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총선을 30여일 남은 상태에서 이 말하자면은 여당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두 국정의 쌍두마차가 커플링 현상을 이뤘다, 동조화 현상을 이뤘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당과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에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당시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리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2020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 45% 갤럽 조사 기준으로 45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거의 육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잘못했다고 그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냐?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게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고, 민주당의 지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쨌든 지금 가장 부정적인 이슈가 돌출할 때 했기 때문에 아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먼저 결집한 거고 민주당 지지층은 조금 아직은 덜 결집한 상태지만 막상 본격적인 선거 구도가 되면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만큼 보완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좀 앞서 나가고 민주당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보니까 국정 심판론보다는 오히려 거대 야당 심판론, 즉 쌍방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금의 지지율 격차가 총선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보정은 되겠지만 국힘이 앞서고 민주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까지 가기엔 아직도 한 3주가량 남았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은 얘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면 이 지지율 패턴이 그대로 간다고 치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일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개별 지역구의 사정을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여론조사 지지율만 갖고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을 뿐더러 지지율도 뭐 몇 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그래픽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제2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낼 건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를 합하면은 여전히 국민의힘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렇다고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아직 정당 지지율이 뭐 확고한 우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방송에 나와서 그 이제 6회 주자 한 명 나간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물론 그 민주당도 그동안에 사실 5회까지 안타는 많이 쳤었죠. 그런데 매번 이제 말루에 득점은 못하고 잔루만 남긴 상태로 이닝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 0이고 남은 7, 8, 9회에 결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곧 의석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평론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낮은 자세로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니 민주당이 실제로 뭐 현역을 교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현역 의원이 많기 때문에 예. 그 현역의 힘과 조직과 뿌리는 실제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공천 국면이 끝나면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김종욱 전 행정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판세 어떻게 바뀔 가능성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선거라는 과정이 있으면 변동폭들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고 오히려 어떤 전체적인 국민의 민심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 자체를 가지고 구조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권 심판 여론이 진짜 옅어진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옅어지려면 네. 정권 스스로가 운영 방식,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분노하는 민심은 있는 거죠. 근데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한테 집중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정당 지지율에서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은 주로 보면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박빙이 되게 많았었고 ARS에서 민주당이 좀 높은 것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접점이거나 소위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추동하는 힘은 서울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 있는 20대, 그다음에 50대 같은 경우가 네. 상당히 출렁이는 폭들이 커졌습니다. 원래 네. 20대가 컸었는데 최근에 50대가 더 커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네. 소위 서울 지역에 있는 50대라고 하는 이 스윙 보터들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를 저희 매우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 이 진영이 다 갖춰진 다음에, 그러니까 공천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진표가 만들어진 그 다음에 공천 평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은 좀 잡음이 덜한 것 같고 민주당은 좀 잡음이 많은 것 같다는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됐을 때, 네. 그러니까 매첩이 완료됐을 때 국민의 평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 과거에는 민주당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판단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들 때는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되게 지금 아주 복잡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고 네. 아마도 다음 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흘러가는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게 된다면 예. 아마 그때는 제가 볼 때 약간의 윤곽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0%를 넘거나 육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유효하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부정평가 응답률이 높다 그거예요? 아까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 조사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없는데 경향적으로 옅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여기 지금 데이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MBC에서 패널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패널 조사라는 건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1, 2, 3, 4차에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변화가 있습니다만 변화하지 않는 것 하나가 뭐냐면 소위 정권 심판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현 정권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정권 심판에 대한 저류의 흐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저류의 흐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만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네. 앞으로 변동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런 저류에 있는 정권 심판의 흐름들을 잘 복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알겠습니다.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잘한다보다 잘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이런 여론이 우위에 있는 거는 확실하다. 네네. 예. 네. 지역별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하락세가 좀 뚜렷해 보이고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서울 지역에서 그 격차가 더 두드러졌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민주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굉장히 전략적 평가를 합니다. 네. 정권 심판론의 담당으로서 중심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평가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보면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게 이제 최대치를 이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네. 아니 정권 심판론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 이 공천 파동의 후유증이 그대로 저는 이 전략적 그 평가로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금 바닥을 그 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왜 올랐냐? 오른 이유는요. 뭐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의대 정원 확대, 이 지금 의료 파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25일이 지나봐야 저는 이 지지율이 변할지 그냥 이대로 굳어질지가 나온다고 봅니다. 25일이요. 지금 의료 대란이 네. 지금까지는 응급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추세,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입장을 변화하지 않고 거의 행정적으로만 지금 소위 의사들을 누르고 있는데 네. 이 관리가 25일 정도 되면 한계에 도달한다고 그래요. 이건 의료진들로부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25일경쯤에 의료 대란, 즉 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까지 의대 정원 문제로 사실 그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과잉 지지율을 받았던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의료 대란의 변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공천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워낙 크니까 다른 뉴스가 안 보였는데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무한정 이어지지 않거든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즉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감춰졌던 논란이 되는 공천들이 국민의힘에 꽤 많이 폭탄들이 숨어 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유영하 변호사, 뭐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죠. 뿐만이 아니라 소위 찐윤 중심의 공천, 뭐 비판하지 않는 뭐 도대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공천.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 판단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네. 그게 언제 이달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거다. 그런 점에서 뭐 극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상당 부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총선이 한 달여 남았는데 앞으로 이 지지율들이 뒤바뀌게 되거나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할 가장 큰 변수는 뭐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변수를 꼽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 실수를 꼽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득점하기는 지금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네. 득점 1, 2점보다는 대량 실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 제가 비유하는 게 있는데 날씨와 기후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아직은 우리가 날씨로 봐야 합니다. 이게 어떤 기후로 정착이 되면 이제 그게 큰 덩어리의 구도가 되겠죠. 심판이냐 뭐 그다음에 국정 지원이냐 되는데 예. 현재까지 지금 진폭을 놓고 보면은 아직도 날씨가 좀 좋고 나쁘고가 변화무쌍하게 가는 단계로 봐야 되고 이것이 고착화되어서 우리가 기후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다 반영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제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대 담론이 없어요. 과거 같으면은 큰 틀의 어떤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뭐 이제 무상급식, 경제민주화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총선의 큰 흐름을 내는 것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세밀화된 어떤 지역 생활 공약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른바 수도권 서울 편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이제 뭐 GTX 연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의료에 대한 어떤 뭐 복지라든가 이런 어떤 이른바 살라미식의 자잘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네. 각 정당들이 얼만큼 지역에 대한 맞춤 형식으로 이 공약들을 국민들에게 속으로 이렇게 꺼내놓느냐 이런 게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제 변동 요인이 될 것 같고 네. 변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툭 튀어나오는 게 변수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실수다. 네. 각 당들이 득점에 너무 눈이 먼 나머지 자꾸만 이제 더 큰 걸 한번 해보려다가 역풍을 맞거나 하는 그 실수를 저지를 때 네. 그거는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저는 제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실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수를 짚고 가죠. 네.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이찍, 그렇죠?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2번을 찍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비하적 표현이라고 해요. 이제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사용하는. 자, 이 이재명 대표가 결국 사과까지 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예. 이거는 박찬환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가 결국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굉장히 비하적으로 표현한 게 이직이라는 말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다 같은 우리 국민이고 다 같은 주권자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이런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실수.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박빙의 이 상황에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말 꺼내기 무섭게 하셨어요 오늘.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중도의 언어가 있고 지지층의 언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중도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소위 지지층의 언어를 쓰게 되면 이제 실수가 발생해요. 사실 이직이라는 게 특별하게 혐오의 언어는 아니에요. 이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때 2번을 찍은 사람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편하게 쓰시다 보니까 시민한테 이제 소위 젊은층한테 막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는 뭐 이직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이게 이분법적이고 적대시하는 그렇죠.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니 선거라고 하는 게 네. 소위 말해서 국민들 전체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특히나 중도층을 흡수하는 게 핵심인데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러면 구분해 버리는 거거든요. 지지층이냐 지지층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워낙 소위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소위 뭐 사천이니 뭐니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날이 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선거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입도 좀 풀려야 되고 마음도 좀 풀릴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날카로워져 있는데 서운해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도의 표를 가져오는 데는 하등 도움될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과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찍이었을 것 같은 죄송합니다. 예, 2번을 찍었을 것 같은 기분 나쁘세요, 송 변호사님? 저 이재명 대표가 이찍이라고 해서? 아니 뭐 제가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언어는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일찍 이찍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그 용어를 들으면요, 이제 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러면은 어떻게 대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근 언어가 워낙에 과격해요. 언론에 대해서도 최근에 협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론이 일단 협잡을 한다는 그 발상 자체도 놀랍습니다만 뭐 누구하고 어떻게 협잡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감이 많이 쌓여 있고 게다가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예. 네. 아까 박창원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상당히 그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국민들 앞에서 정제된 언어를 구사해야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의 지지율도 좀 살펴볼까요? 인천 계양을의 민심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랑 접전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히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었는데 예상보다 좀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근데 뭐 전통적으로 인천 계양 같은 경우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와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구조적으로 좀 안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어떤 격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다. 예. 네. 이건 뭐냐면 소위 보수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상황 변화를 느끼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지지에 동원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이 자체가 구조화될 것인가 아닐까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의 여론조사 지표만으로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나온 조사 같은 경우는 격차가 더 컸었던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동일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또 ARS 여론조사랑 전화면접 여론조사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향적으로 인천 계양 같은 지역이 매우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는데 지금같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결집 효과가 계속 지금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그렇다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응해서 얼마나 민주당 지지층들과 중도층들을 견인해낼 수 있게 선거 전략들을 바꿔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권 심판이라는 얘기들이 과거에는 되게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권 심판이 많았는데 예.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은 것이 물가 문제랑 민생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물가와 민생 문제가 매우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제가 볼 때 아주 곤욕스럽게도 과일값이 물가 앙등을 어떤 선도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그런 분노하는 유권자층에 맞는 메시지를 낼 것인가의 부분들이 네. 저는 2차적으로 여론 지형을 갖다 변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전략 전술에서 일정하게 대중의 이해 요구들을 잘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맞게 네. 좀 반성적인 고찰을 통해서 선거 전략과 내용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의원님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뭐 두 자릿수 네, 그렇죠. 차이였는데 16%포인트. 예, 이렇게 선거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첫 번째는 원희룡 후보 쪽의 캠페인 전략이 좋았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여기는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오인도 있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지금 원희룡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돌적인 자기 정치적 명운을 걸고 여기에 거의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지금 이천수 선수를 영입한 이른바 셀럽 마케팅 효과가 좀 발휘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윤영선 전 지구당 당협위원장이죠. 그대로 손을 들어주고 다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이른바 원팀 전략을 냈었어요. 네. 이건 조직 흡착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됐겠죠.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 국토부 장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한다니까 그럼 이제 확 바뀌겠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오인이 또 들어간 거예요. 네. 뭐냐면 뭐 GTX 연장이라든가 이런 지역 굵직한 공약들 내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뭘 하냐면 양평 고속도로 얘기를 꺼내면서 이것도 휘어지는 거 아니겠냐라고 한번 약간 비아냥조로 얘기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대로 찔렀다. 말하자면 원희룡 후보의 약점 찔렀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지역 주민들은 그래 맞아. 그 휘든 직선으로 오든 유치할 수 있는 힘은 원희룡한테 있지 맞아. 이른바 힘 각인시켜주는 있는 효과가 후보.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저 전환 효과보다는 강화 효과를 더 주게 되는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상대를 저격하고 상대를 공격했던 그 좋은 소재가 오히려 상대를 도와주는 연상 효과로서 도와주는 그런 말하자면 고착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 전략적 오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뭔가 좁혀지고 하니까 조금 벌려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를 좀 네거티브로 눌러야 되겠다는데 원래 네거티브가 그렇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거세게 맹렬하게 추격하는 네거티브는 오히려 그 상대의 기세를 더 키워줍니다. 네. 그게 전략적 오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 두 가지가 저는 걸렸다고 보고, 그러니까 묶여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다녀야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많이 못 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개항을에 발목 잡히면 조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지만 네. 민주당이 전체 큰 판도에는 아마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 김종엽 행정관님, 제가 이제 뭐 경제부장도 겸하고 있어서 그 물가와 민생이 굉장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물가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 뭐 원자재 공급난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물가 문제는 이제 과일하고 채소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 기후로 인해서 좀 충분히 이제 생산이 되지 못한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권의 어떤 정책 실패란 무능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물가 상승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현 정부를 바라볼 것이다. 이런 이제 맥락이 깔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캠페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과일 문제가 기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경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물가가 이제 오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 그렇죠. 수밖에 없죠.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자도 있고. 근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우상향의 상황들이 벌어지죠. 대부분 가처분 소득은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마 최초로 좀 꺾이는 과정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일단 일상적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캠페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설명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나 뭐 명품의 문제나 이 문제만 거론했을 때에는 소위 현실적인 문제와 다른 경쟁의 문제로 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맞게 경제가 왜 이렇게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구체적인 캠페인 전략들이 이제 작동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명룡대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실수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원희룡 이 후보 측의 이제 후원회장을 맡았던 이제 축구 선수 이천수 씨가 폭행을 당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 박빙의 명룡대전 그러니까 4% 포인트 차로 좁혀져 있는 이 박빙의 승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저는 뭐 명룡대전 이래가지고 지금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격화되고 지지자층 간의 충돌도 그렇죠. 지지자층 간의 충돌이 생기고 예. 이런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누가 오든지 간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뭐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니들 얼마든지 해봐라. 좀 지지층도 좀 관용스러워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골키퍼인데 골키퍼가 지금 경기장에 없어요. 좀 당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공천분란으로. 네. 그러니까 개항을 입장에서 보면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우린 당대표 지역구인데 당대표가 나가서 좋은 평가도 받고 당 분위기가 좋으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소위 공천 파동의 후폭풍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다 보니까 당대표의 지지율이 좋을 수가 없죠. 반면에 상대방인 원희룡 후보 측은 셀럽들 동원해서 바닥을 정말 상대방 골키퍼 예, 없는데 예. 그 상대방 골키퍼 앞에서 공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빈집에 와가지고 이제 내 집처럼 하니까 좀 소위 이제 예. 좋은 감정이 나올 리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계속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시작하고 이러면 네. 어느 정도 다시 좀 조정이 될 겁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씨에 대한 뭐 폭행 논란 이제 그것까지 좀 다뤘고 국민의힘에서도 실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일종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이제 장학 재단 이제 관련해서 행사장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쁜 XX지만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좋은 일도 했다라는 표현을 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결국 성일종 의원도 사과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입조심 단속령도 내렸고 이런 실수도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바로 사과를 했죠. 예. 바로 사과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 예. 뭐 잘못된 언급을 삼가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도 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수가 선거 막판에는 굉장히 큰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설마 이직은 아니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지금 중도층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특히나 그 개항을의 민주당 지지층이 보기에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요 그 개항을 선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개항을의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의 장래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어요. 예. 이 비명 행사 공천 학살은요 전국의 민주당 지지층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개항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 그 개항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 때 득표했던 55.2%는 예. 민주당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층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나 특히 이제 비명, 친문 지지층은 예.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키는 것이 민주당을 제갈 길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행위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패배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낙선을 해서 뒤로 물러나는 결과가 된다면은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반대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작동했던 게 2008년의 경남 사천 선거입니다. 예. 네. 이방호 사무총장이 그 당시에 친이계 공천의 원흉으로 지목이 돼서 그때 이제 박사모가 가서 낙선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기가 부부한테 패했던 그 선거가 개항을 해서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그 여론조사 흐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요 데이터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자당의 지지층의 결집력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지역구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민주당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층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데이터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얼마만큼 자기 자당의 지지층들이 투표 현장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가장 관건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각 당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자기 후보에 대한 지지는 완전히 다 차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갈 것인가. 네. 저는 이게 저희가 알겠습니다. 관건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수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이번 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유세를 갔다가 수원 이제 지역에 이제 뭐 시장 연합회장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한동훈 위원장을 가리켜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왕이 되면 우리 이제 백성을 얼마나 잘 이끌지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흥분이 된다. 약간 이제 이런 유로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나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자면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면 예. 소속된 당에서 한 실수는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유권자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중도에 혹시 위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다. 저는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즐겼다든가 하면 그 뭐 기뻐서 좋아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제지했잖아요. 심지어 언론에 좀 이런 거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고 예.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른바 로우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낮은 자세 전략, 로우키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조금 지금 여론조사상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하자면은 사실은 이게 대선과 달라서 대선은 어떤 한 후보에게 좋아하는 것과 당이 좋아하는 게 동일시될 수 있는 예. 그 동질화 현상이 있지만 총선은 255개 지역구에서 전부 각자가 다른 이제 투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반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해프닝 같은 건데 그 뭐 왕발언 해프닝은 한동훈 위원장이 전 적절히 제어했다고 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유사하게 또 앞으로 예. 하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우회적인 메시지도 전달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저 유세장에 또 못볼 시장인가요? 지동 시장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예, 예. 수원에서. 근데 이제 저 자리에 또 방송인 주진우 씨가 갔다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층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막 그래서 막 쫓겨나다시피 간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 뭐 선거가 예. 과열되다 보면은 양쪽 지지층이 상대 진영의 어떤 말이죠 상징적인 사람에게 좀 적대감을 드러내는 건 맞긴 하는데 네. 저는 그래요. 이제 이걸 것들을 얼만큼 진화하는가가 지도부의 역량이고 사실 지도부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결국 통합의 메시지 그다음에 예. 포용의 메시지를 내는 게 그게 길게 보면 승리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네. 공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